우리 아이가 스스로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데 가끔 음식을 먹다가 캑캑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놀라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평소에 질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응급 대처법이 있다면 꼭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도 그렇고요. 장난감 가지고도 놀다가 입에 잘 넣기도 하고 또 젤리나 사탕 같은 거를 입에 넣고 놀다가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네. 질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질식사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네. 알아야 되는 게 아이에게 질식이 나타났다는 걸 눈치채야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딱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아이들이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네. 기침을 하는데 크게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고 동시에 입술이 좀 파래진다. 이런 청색증이 온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질식이 왔구나. 이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눈치채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이를 구해줘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이의 기도에 막혀있는 물건을 이물질을 꺼내는 방법을 저희가 기도 이물 제거법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하임리히법이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이요. 네,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왜 뒤에 서서 배를 막 누르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 방법이 쉬워 보이긴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아이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임리히법 들어는 봤어라고 하지만 막상 정말 우리 아이 앞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 하임리히법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직접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 더미 인형을 가지고 직접 하임리히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인형의 크기가 2도라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하임리히법을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하임리히법은 돌 이전과 돌 이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돌 이후의 아이부터 성인기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돌 이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환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환자의 뒤에 서야 됩니다. 네, 이때 우리의 몸과 환자의 몸이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뒤에 위치한 다음에 양 손을 모양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나머지 손으로는 손바닥을 핍니다. 그래서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쪽으로 환자의 명치 쪽에 손을 대시고요. 나머지 손으로는 주먹을 감싸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의 등과 우리의 몸을 밀착시키고 강하게 뒤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때 뒤로 당길 때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내 몸과 내 위쪽 대각선 방향으로 당기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환자의 갈비뼈 안에 있는 횡격막을 눌러서 이 힘으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길 때는 내 몸 안쪽 위쪽으로 당긴다. 강하게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강하게 당겨야지 하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임리히법에 효과가 없고요. 짧고 강하게 여러 번 이렇게 당기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강하게 반복해서 누른다. 이렇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 이전의 아이들의 하임리히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돌 이전의 아이들은 이 인형보다 훨씬 몸집이 작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세가 나오지도 않고 너무 강한 힘을 주다 보면 아이에게 부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아이를 내 팔 위에 얹어놓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를 먼저 엎드리게 할 건데 그냥 엎드리면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위험해서 자, 왼손으로 아이의 턱을 잘 받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 팔 위에 아기를 얹혀놓는데 아기를 이렇게 하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아래로 해주시고요. 오른손에 이 뭉툭한 부분이죠. 손두덩이를 아이 날개뼈 중간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5번 강하게 아이가 아플 정도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번 두드리고요. 이제 아이를 뒤집어 줄 겁니다. 이때는 목이 다치지 않게 잘 뒤집어서 똑같이 왼팔에 아이를 얹어줄 건데요. 고개를 잘 받쳐주시고 다리 사이에 팔을 이렇게 낀 다음에 똑같이 아이게 무거우니까 허벅지 위에 기대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아이의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복장뼈를 강하게 5번 눌러주는 겁니다. 아이의 몸통 3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눌러주셔야 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등을 5번, 이 복장뼈를 5번 압박을 한 다음에는 이물질이 입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등으로 돌아가서 5번, 앞으로 5번. 이 과정을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어린아이들은 질식이 일어났을 때 몸에 산소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그 저산소성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이 의심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임리법을 시행하시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돌 전까지는 분유를 먹였는데 돌이 지나면 분유보다는 생우유로 바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분유도 잘 안 먹었던 아이라 생우유로 바꿨다가 더 안 먹게 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중에서도 그냥 우유, 멸균 우유 등 종류가 다양한데 아무거나 그냥 사서 먹이면 되는 걸까요? 분유를 잘 안 먹었던 저희 아이처럼 우유까지 덜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우유를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유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좋은 음식물입니다. 네. 그런데 돌 이전에 우유를 먹게 되면 아이들이 철결핍 빈혈이 잘 생길 수 있어서 돌 이전에는 그래서 분유를 대신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의 장이 튼튼해지면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어떤 걸 줄지 고민하면서 선택을 크게 2가지로 하시는데요. 네. 하나는 생우유, 하나는 멸균우유입니다. 이 2가지 우유 사실 어느 걸 먹여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각각 우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생우유라고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생우유는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생우유는 그 원유를 받아서 소독을 하지 않은 걸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독하지 않은 원유는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온살균된 우유를 생우유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생우유는 저온살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가 조금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관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냉장 보관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적으로 생우유를 주시는 거는 좀 간편하게 주실 수 있는데 어디 외출을 할 때는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영양소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우유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멸균우유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살균을 해서 네. 멸균 팩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상온 보관도 가능하고 어디 들고 나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 먹기 굉장히 좋은데 네. 단점으로는 고온 살균을 하다 보니까 열에 약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생우유랑 멸균우유가 맛이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둘 중 한 가지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네.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유를 먹는 양을 기준을 잡을 때 보통 칼슘 섭취량을 기준으로 따져요. 12에서 24개월 아이들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500mg입니다. 500ml. 그런데 우유 100ml에는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보통. 네. 그러면 우유를 하루에 500ml 500ml. 아.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죠. 그럼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은 칼슘 어떻게 섭취해 줄까? 물론 영양제 같은 걸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더 추천하는 방법은 우유 대신 아기용 치즈랑 요거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기용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는 네. 칼슘이 보통 한 100mg 들어있어요. 그럼 한 5장 정도 먹으면 칼슘 섭취가 가능한 네,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기 요거트 한 통에는 80에서 한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치즈 2장에 요거트 한 통을 먹는다라고 하면 300mg의 칼슘을 먹은 거니까 우유는 200ml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안 먹는다, 이래도 안 먹는다 하는 아이들은 고칼슘 우유나 고칼슘 치즈 같은 걸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성인용 치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요리에 우유랑 치즈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진 야채랑 고기를 잘 볶다가
거기에 우유랑 치즈를 넣고 잘 졸여줍니다. 와. 그럼 그럴싸한 그럴싸한 크림 소스가 완성이 돼요. 여기에 밥을 넣고 더 졸여주면 맛있는 리조또가 되고요. 여기에 파스타면을 넣으면 파스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크림 소스 요리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지금도 많이 해주는 요리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도 모른 채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우유 섭취가 모자란 아이에게 칼슘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